네, 안녕하십니까. 법률연구소니까 이동윤 원장입니다. 기술적인 문제로 조금 늦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은 음성이 어떻게 들리시는지 모르겠는데, 네, 소리가 잘 들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음성 괜찮다고 지금 그러네요. 제가 지난주까지 서울에서 수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네, 대한신장학회 국제학술대회인 KSN 2025에 참석한다고 새벽부터 저녁까지 계속 동분서주하는 바람에 지금 네 얼굴 상태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입술도 부르트고 그래가지고 네 일단은 양해 말씀 먼저 드리고요. 오늘은 조금 양해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일요일 날 부산에 내려와 가지고요. 네 보니까 오늘이 방송이었더라고요. 네 오늘은 일단 전처럼 지난달과 동일하게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들 조금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 사이에 지금 SS님처럼 질문을 많이 남겨주시면 답변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일단은 PPT 파일을 보여드리는 동안에 질문들 많이 올려주시고요. 오영돈님 항상 저희 방송 때마다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도 제가 그 부종 방송할 때도 오셨던 것 같은데 항상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SS님 답변 이따 제가 드리겠습니다. 네, 크리스탈리님하고 금호고속 우동 네, 지금 고속버스에 타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네,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일단은 갖고 온 자료를 좀 먼저 보시죠. 최근 신작의 어떤 트렌드를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내용들 가지고 오늘 준비했습니다. 제일 먼저 말씀드릴 거는 이제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그 이 내용입니다. 대한신장학회 국제학회 KSN 2025가 성료했다. 19일부터 22일, 목, 금, 토, 일 4일간 했고요. 저는 신장학회 이사회 때문에 수요일 오후부터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4박 5일 내내 네, 네, 집 떠나서 고생을 좀 했고요. 이번이 사실은 코로나 사태 이후에 가장 많이 오신 것 같아요. 네, 보니까 전 세계 37개국에서 전체 참가자가 한 2,300여 명 정도 참석을 하셨는데 실제로 코엑스 가서 보니까 진짜 많더라고요. 네, 그 외국 분들이 많이 오셔서 이번에는 아주 정말 풍성한 학술 대회가 됐던 것 같습니다. 이 사이에는 뭐 여러 가지 학술 최신 지견들도 오고 갔고 특별히 제가 참가했던 세션들은 대부분이 재택치료에 대한 내용들이었고요. 아시다시피 전 세계적으로 재택치료가 어떤 트렌드로 지금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콩팥 치료도 집에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찾아보자 그러면서 그 세션 중에 하나인 재택 복막 투석 세션에서 제가 발언했던 내용들이 좀 있는데 그거 뭐 잠깐만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1분 좀 안 되는 동영상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네, 플레이 해주시죠. 네, 이제 개원의 입장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복막 투석 활성화가 혈액 투석에서 복막 투석으로의 강제 전환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복막 투석은 절대로 없어지지 말아야 할 환자의 치료 방식이고 환자로 하여금 선택권의 중단을 의미해서 사라지지 말아야 할 모달리티다. 그리고 그런 선택을 개원가에서도 할 수 있게끔 해주시면 혈액투석만큼 활성화가 될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사실은 개원의 선생님들도 어쨌든 간에 개인 병원에서 저도 15명의 직원들을 월급을 주고 있는 원장인데 하나의 기업으로서 하나의 또 자영업자로서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충분한 리임버스먼트가 있다 그러면 말할 이유는 없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은 동영상 소리가 잘 들린다고 해서 다행입니다. 요게 이제 재택 복막투석 활성화 정책 방안이라는 세션에서 제가 발언했던 내용들이고요. 저희 그 대한신장학회 이사장님이신 박형천 교수님과 옆에 바이오기자협회 의학 전문 기자들의 모임이죠. 네, 거기 회장님하고 같이 좌장 보는 세션에서 제가
발표했던 내용입니다. 네, 실제로는 생방송으로 진행을 했었고요. 네, 지금 제가 발언 내용 중에 하나를 보여드렸습니다. 네, 이런 정책 세션도 있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이제 좀 최신 뉴스들 조금 말씀드릴게요. WHO에서 제가 이거 지지난달에 한번 말씀드렸던 거예요. WHO에서 신장건강 결의안을 채택할 거다. 비감염성 질환 중에서는 최초다. 이런 얘기 제가 드렸었는데 이게 그 내용입니다. 5월 말에 WHO에서요. WHO 총회에서 그 콩팥병을 전 세계가 공동 대응을 해야 한다. 비감염성 질환 중에서는 최초로 신장질환을 독립적인 우선 과제로 설정을 했고요. 여기 내용에서는 지금 급격하게 콩팥병이 증가하고 있고 특히 이식이나 투석에 이르는 말기 콩팥병 환자들이 굉장히 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콩팥병을 조기 발견하고 예방하는 이런 활동들을 전 세계적으로 열심히 해야 될 거고 또 치료의 접근성 개선하고 뭐 이런 내용들 그다음에 이 병에 의한 사망률을 감소시키고 뭐 건강보장권을 달성하자 뭐 이런 내용들을 국제신장학회에서 주장을 해왔던 건데 이번에 WHO에서 결의안으로 채택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사태를 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WHO에서는 코로나 사태 때 이거를 팬데믹으로 정의를 하고 전 세계적으로 이게 공동 대응을 하자 이런 흐름이 있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비감염성 질환 중에서는 최초로 콩팥병이 채택이 돼서 앞으로 저희 대한신장학회뿐만 아니라 국제신장학회도 WHO와 발맞춰서 이런 그 신장질환 대응 체계를 좀 정비를 해야 될 것 같다. 그다음에 대국민 홍보와 인식 제고 활동들을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내용으로 우리 이사장님 또 인터뷰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마지막 꼭지는 여러분들 제일 궁금해 하시는 내용입니다. 콩팥병 완치시킬 수 있을 거냐? 콩팥병 신약이 무엇이냐? 이런 질문들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요. 드디어 그 결실이 하나 나왔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번 달 초에 6월 4일에서 7일 사이에 유럽신장학회 ERA라고 합니다. ERA 2025가 오스트리아 비인에서 열렸고요. 사실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가는 학회 중에 하나입니다. 가장 많이 가는 학회는 ASN이라 그래가지고 미국 신장학회를 가장 많이 갑니다. 올해도 11월 달에 텍사스 휴스턴에서 열리거든요. 거기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각광받고 있는 임상 연구들의 초기 데이터들이 발표가 됩니다. 마치 아이폰 신제품이 나오면 스티브 잡스가 캘리포니아에서 발표를 막 하잖아요. 터틀넥 셔츠 입고 운동화 신고 청바지 입고 나와가지고 막 발표하잖아요. 데이터를. 그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최근 연구들이 가장 많이 발표되는 곳이 겨울에는 ASN입니다. 11월 달에 항상 하거든요. 미국 신장학회. 또 이런 봄에는 ERA라 그래서 유럽 신장학회가 가장 많이 이런 데이터들을 발표하는데요. 이번에 굉장히 많이 각광받고 있던 컨피던스라는 스터디가 있습니다. 컨피던스라는 스터디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콩팥병의 신약들 원래는 이제 자디앙이라는 약은 당뇨병 약으로 시작이 됐죠. SGLT2 억제제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나온 비스테로이드성 선택적 mRNA 제제인 케렌디아, 성분명 피네네론, 뭐 성분명에 따라서 지금 상품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요. 그냥 케렌디아와 자디앙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를 따로따로 썼을 때는 콩팥병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거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형 당뇨병,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성인형 당뇨병이 이형 당뇨병인데 이형 당뇨병에서 만성콩팥병을 가지고 있는 단백뇨를 동반한 만성콩팥병을 가지고 있는 환자들에게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같이 썼을 때 각각 썼을 때 좋은 건 알고 있었거든요. 둘을 같이 썼을 때 과연 도움이 될 거냐라는 스터디가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컨피던스라는 스터디고요. 이게 효과가 너무 좋아서요. 아마 조기 종료를 시키고 이달 초에 NEJM이라 그래서 내과 계열에서는 가장 임팩트 스코어가 높은 저널입니다. 뉴 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슨이라 그래서 하버드에서 만드는 거거든요.
저기에도 일단 온라인판에 실었습니다. 저게 온라인판에 실른다는 의미는 뭐냐면 임상연구를 내서 인쇄로 활자로 인쇄되는 데까지는 시간이 한 6개월까지는 걸리거든요. 왜냐하면 오늘 억셉트가 됐다 그래도 인쇄까지는 앞에 있는 논문들을 싣고 나서 실어야 되기 때문에 한 6개월 정도 보통 밀립니다. 그래서 온라인판 인터넷에 먼저 올립니다. 저거를 이제 이퍼버헤드라는 표현을 저희가 쓰는데요. 이 컨피던스가 아마 이퍼버헤드로 이달 초에 실렸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의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 이 두 가지 케렌디아와 자디앙을 동시에 썼을 때 진짜로 단백뇨가 줄어드느냐, 그다음에 투석에 이르는 이런 장기적인 예후를 호전시킬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느냐를 본 겁니다. 뭐 내용을 말씀드리면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네. 한 이 컨피던스 연구는 한 14개국에서 143개 센터에서 800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시작을 했고요. 6개월 동안 치료했어요. 그래서 반반으로 나눠가지고 둘이 바꾸기도 하고 하면서 아주 정확한 치료를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기 나오는 UACR이라는 게 뭐냐면 소변에 나오는 알부민 크레아틴 레이쇼라고 그래가지고 원래는 24시간 소변을 모아서 단백뇨양을 측정을 하는데 저 검사를 하면 그냥 외래에 와서 한 번 검사만으로도 24시간 소변을 모았을 때 단백뇨 양을 추측할 수 있는 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검사를 해가지고 실제로 저 단백뇨가 줄어드는지를 본 겁니다. 그래서 봤을 때 저게 충분히 효과가 있었다. 네. 심지어는 연구 종료 시점인 6개월째에 이 두 가지 약 병용군에서 단백뇨가 52%까지 감소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케렌디아 단독 썼을 때 29%, 자디앙 단독 썼을 때 32%인데 양쪽을 두 개를 병용했을 때 52%나 업이 됐다는 거죠. 굉장한 성과입니다. 그래서 당뇨병성 콩팥병 환자가 단백뇨가 있을 때에 단백뇨가 늘지 않도록 억제하는 치료가 있다 그러면 말기 콩팥병으로 이르는 사태를 굉장히 줄일 수 있을 거거든요. 이게 바로 굉장한 치료 목표인데 이 두 가지의 병용요법을 통해서 충분히 가능하다는 이번 가능성을 보여줬습니다. 그거에 비해서 이제 각각의 약이 갖고 있는 부작용들이 두 개를 같이 썼을 때 조금 더 도드라지게 나타날 것이냐는 단독 사용군에 비해서 그렇게 도드라지진 않았다라는 내용들도 커멘트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마 이런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두 개의 병용 치료, 케란디아와 자디앙의 병용 치료가 굉장히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또 하나 좋은 소식이 하나 더 있다면 우리나라에서 7월 1일부터 원래는 이 자디앙이라든지 다파 계열의 약들을 원래는 당뇨병이 있는 만성콩팥병 환자들에게만 보험으로 적용을 시켜줬어요. 근데 여러 논문들에서 당뇨가 없는 만성콩팥병 환자들에게도 이런 SGLT2 이니비터가 도움이 된다는 데이터들이 나오면서 우리나라의 심평원도 다음 달 초죠. 7월 1일부터 비당뇨성 만성 콩팥병 환자들에게도 보험을 해주기 시작할 겁니다. 근데 아쉽게도 자디앙은 보험이 안 되고요. 다파플로진 계통이 보험이 됩니다. 이거는 아마 다파 계열이 우리나라 국산 약들, 카피 약들이 많이 나와 있어서 이 약을 먼저 선정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다파나 자디앙이나 엠파나 다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희 신장내과 의사들 입장에서는 대단한 무기를 하나 더 쥐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앞으로 저 두 가지를 병용했을 때에 굉장히 좋은 치료 성과가 나올 거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요게 이제 마지막 내용들이고 하여튼 미국에서 했던 연구들인데 굉장히 좋은 성과라 아마 가셨던 제 친구 모 교수님은 저 컨피던스 스터디 결론을 보고 기립박수 쳤대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네, 굉장히 좋은 스터디라고. 그래서 약간 애플 아이폰 신작 발표랑 되게 비슷한 분위기였다고 합니다. 굉장히 열띤 분위기였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 제가 나중에 정리해서 제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저희 콩쥐팥쥐 채널에 업로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학회 때문에 너무 바빠서요. 그동안 아무것도 못했거든요. 이제 조금 저희도 좀 이제 움직여 보려고 합니다. 저희 콩쥐팥쥐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사이에 질문이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제 질문에 답변을 좀 드려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사이에 많은 분들 들어와 주셨는데요. 일단은 제가 답변 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SS님이 첫 번째 질문을 주셨어요. 우연히 초음파로 신장 결석 발견하셨는데 작아서 아직 치료할 단계는 아니라고 하시고요. 아프지 않아도 앞으로 추적 관찰을 해야 할까요? 네, 하시는 게 좋죠. 아플 때 치료하면 좀 늦고요. 네, 계속 커지거나 숫자가 늘어나면 초음파, 그러니까 최회 초음파 석쇠술을 통해서 미리 치료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걸로 돼 있죠. 그래서 이거는 아마 비뇨의학과에서 발견을 하셨을 거라고 저는 보는데, 비뇨의학과에서 치료를 좀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은 뭐 6개월에 한 번 정도 초음파 하시라고 저희가 말씀드리는데, 그게 너무 힘드시면 1년에 한 번이라도 초음파를 하셔서 이게 결석의 크기가 커지는지 숫자가 늘어나는지 반대쪽에도 생기는지 양쪽에 다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다보다 산이 좋아님이 네, 네, 확인을 해주셨고요. 칭찬을 많이 해주셨고요. 감사드리고요. 질문은 소변 검사에서 단백뇨가 나왔다고 들으셨대요. 단백질을 줄이면 좋아지는 건지 궁금합니다. 식이로 영향을 주는 건지 아니면 신장 기능이 떨어져서 그런 건지요. 사실은 단백질을 진짜 많이 먹어서 단백뇨가 나오는 경우는 정말 단백질만 드시는 경우는 그럴 수 있어요. 네. 이제 헬스 이제 저 바디빌더 선수들 같은 경우에 이제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 단백질 파우더라든지 이런 닭가슴살 이런 걸로 단백질 중심의 식사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일부 단백뇨가 나올 수 있겠지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병적인 단백뇨까지 이르진 않습니다. 단백뇨가 평소보다는 많이 나오겠지만 우리가 병적으로 말씀드리는 뭐 1g 이상의 단백뇨는 잘 나오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런 경우에는 단백질 섭취를 조금 줄이시면 단백뇨도 살짝 줄겠지만 어차피 정상 범위에서 움직이는 거니까 괜찮을 거라고 보이고요. 콩팥 기능이 떨어져서 생기는 단백뇨는 네, 그런 경우에는 단백질 섭취를 저희가 줄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나 당뇨병성 콩팥병 같은 경우에는 콩팥 기능이 3단계 이상으로 악화되었을 때는 단백질을 조금씩 제한하는 것을 저희가 권유를 드립니다. 아시는 것처럼 매번 방송 때 말씀드리죠. 콩팥병에 5단계가 있습니다. 아시죠? 90점 이상 1단계 정상, 60에서 92단계, 30에서 63단계. 이때부터는 조금 주의를 기울이셔야 되고요. 15에서 30 진행된 콩팥병이라는 표현 쓰고요. 5단계 15 미만인 경우에는 투석을 준비하거나 이식을 준비하는 말기 콩팥병이다. 저희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콩팥 기능이 떨어지면서 생기는 단백뇨 같은 경우에는 3단계부터는 반드시 단백질 제한을 하시는 게 좋고요. 네, 이런 경우에는 예, 단백뇨가 좀 줄겠죠. 왜 그러면 단백질을 줄여야 하느냐? 콩팥이 굉장히 과부하가 걸려 있는 상태예요. 그렇게 이제 3단계 이상의 콩팥병은. 그래서 과도하게 단백을 더 섭취하게 되면 가뜩이나 과부하가 걸려 있는 콩팥이 셧다운 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네. 그러니까 열심히 달리는 말을 계속 채찍질을 치면서 달리게는 하고 있는데 거기서 더 큰 채찍으로 더 자주 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말이 결국은 쓰러진다는 거죠. 예, 뻗는다는 거죠. 그냥 퍼져버린다는 거죠. 예,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진행된 콩팥병이 있는 단백뇨가 있는 환자들에게는 단백질 섭취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리님이 네, 학회 영상을 처음 보시는 거니까요. 네, 신기하다고 네 그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잘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 우유가 맛있는 카페 라떼님이 안녕하십니까? 방송만 보다가 오늘 처음 댓글 남깁니다. 40대 여성이시고요. 혹시 콩팥이 나빠지면 소변량이나 배뇨 횟수에 어떤 변화가 있나요? 만일 밤낮 구별 없이 소변 횟수가 늘어나 불편함이 있어서요. 통증이나 잔뇨감이 있는 게 아니라 방광염은 아닌 것 같은데 왜 이런지 궁금합니다. 특별히 물을 많이 마시거나 식습관에 변화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일부의 경우 콩팥 기능이 떨어지면 소변을 자주 본다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게 소변을 자주 보는 것 자체가 콩팥 기능과 연관되지는 않습니다. 콩팥 기능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소변 보러 자주 가거나 그러진 않아요. 음. 심지어는 콩팥 기능이 이제 5단계에 도달하게 되면 소변이 거의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화장실 갈 일 자체가 더 줄어들면 줄어들지. 글쎄요. 이런 경우는 오히려 방광염이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여성이시니까 방광염이 가장 흔한 빈뇨의 원인이기도 합니다. 근데 꼭 살펴보셔야 할 것은 혹시나 이제 출산을 하신 어머님이시라면 그런 것과 관련해서 방광 그리고 골반 속 근육들의 문제 때문에 방광이 너무 과민하거나 이런 문제 때문에 과민성 방광으로 바뀌어서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경우는 비뇨기과적인 검사를 해보실 필요를 저희가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만약에 그런 병들이 진단이 된다면 쉽게 약물 치료로 교정이 가능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소변의 횟수가 늘어난다는 거는 아무래도 그런 과민성 방광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통증이나 잔뇨감이 별로 없으시니까 네, 큰 문제는 아니실 것 같은데요. 중요한 거는 비뇨의학과 진료를 좀 보시기를 다시 한번 좀 권유를 드리고 싶습니다. 소소한 나날님께서요. 72세의 만성 신부전 어머님을 간호하고 계시네요. 어머님은 당뇨 고혈압이 있으시고 작년 5월에 당뇨 합병증으로 콩팥 기능이 떨어지셨다는 걸 알게 되셨고요. 당뇨에 좋다는 음식을 꾸준히 드신 게 오히려 신장을 망가진 건 아닌지 엄청 억울해 하시기도 합니다. 네, 그러실 수도 있겠죠. 신장이 안 좋아지신 이후로는 신장에는 무조건 싱겁게 먹어야 한다는 말에 극단적으로 염분을 줄이도록 음식을 만들어 드린 게 어머님을 이제 나빠지게 하는 건 아닌지 죄책감이 드신다고요? 오늘 신장내과 진료를 했는데 콩팥 기능이 11%밖에 남질 않으셨네요.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여기저기 많이 다니시죠. 네, 다니시게 되고 비온 뒤에 김대중 교수님의 영상을 보고 투석하지 않고 유지 중이구나 호전된 사례를 보셔서 아주 작은 희망을 가져봅니다. 그러셨는데요. 현실적으로 해주실 수 있는 조언들이 있을까요? 상당히 제가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예요. 김대중 교수님 영상은 굉장히 드문 환자들의 사례입니다. 심지어 뭐 호전이 돼서 투석을 안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투석을 하다가 투석을 끊었어요. 이런 방송도 하셨던데 개인적으로 저도 그런 환자가 있긴 합니다. 근데 그런 경우는 정말 드문 환자고요. 어머님 같으신 경우에는 너무 제가 단호하게 말씀드리는 건지 모르겠으나 당뇨 고혈압이 있으시고 연세가 있으시기 때문에 그렇게 되실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게 잘못하면 환자분과 보호자분을 희망 고문하는 셈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부적절한 영상이라고 지금도 생각합니다. 학회 차원에서도 그렇게 이 영상을 좋게 보고 있진 않아요. 그러니까 뭐 어쨌든 이런 영상을 보시고 교수님을 찾아가셔서 진료를 보시는 거를 뭐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마치 이게 이제 이런 경우가 꽤 많은 것처럼 비춰지는 것은 오히려 환자나 보호자들한테 희망 고문을 하는 일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뭐 벌써 4군데를 돌아다니시면서 이런저런 세컨 오피니언을 많이 들으셨겠지만 대답은 동일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마 당뇨병이 있으시기 때문에 또 연세가 있으시고 하기 때문에 지금 11점 정도 남으셨다 그러면 투석을 준비하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특히나 당뇨가 있으셨기 때문에 조금 더 조기에 투석을 시작하시는 것이 굉장히 유리하거든요. 자녀 콩팥 기능도 보존을 할 수가 있고 가장 현실적인 조언은 지금 여기저기 찾아다니시면서 이제 환자나 보호자분이 듣고 싶어 하시는 그런 대답을 듣기 위해서 계속 이렇게 다니시는 것보다는 오히려 현실적으로는 최대한 투석을 늦추시기 위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식이 조절 잘 하시고 혈압 조절 잘 하시되 사실은 지금 콩팥 기능을 좋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없거든요. 이식 외에는 현실적으로 없기 때문에 지금 있는 주치의 선생님을 한 분을 정하셔서 투석을 준비를 하시고 만약에 이식이 가능하시다 그러면 이식을 준비를 하시는 것이
저는 가장 현실적인 답변이라고 보입니다. 투석을 끊는 경우는 급성 콩팥 기능 손상 때문에 이제 투석을 시작했다가 떨어져 있던 콩팥 기능이 돌아오면서 다시 투석을 끊고 본인 콩팥 기능으로 다시 살아가시는 이런 분들이 왕왕 있습니다. 네, 저한테도 오셨다가 한두 달 투석하시고 좋아지시는 거 확인하고 일상생활로 복귀시킨 환자들도 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정말 드물고요. 그런 분들의 특징은 비교적 젊은 데다가 이런 배후에 당뇨고혈압 같은 지병이 없으신 분들이 대부분이었어요. 투석을 이제 옛날에는 콩팥 기능이 거의 제로, 소변이 아예 안 나올 때까지 최대한 버티라 그랬거든요. 네, 한 20, 30년 전에는 그랬을 겁니다. 근데 최근에는 특히나 이제 당뇨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조기에 시작하시는 것이 오래 사는 비결이라는 데이터들도 좀 있어서 그냥 무턱대고 계속 끄시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차곡차곡 준비를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저에게 외래에 오셨다 그러면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을 것 같습니다. 물론 듣고 싶어 하시는 대답은 아니었겠지만, 네, 엄밀히 말씀을 드리면 괜한 희망 고문보다는 좀 현실을 조금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저는 길게 봐서는 환자와 보호자를 위한 길이라고 항상 생각을 합니다. 조금 야박하게 들리시더라도 지금은 네, 그런 레어한 케이스에 대한 희망은 보다는 일단은 더 악화되지 않도록 잘 유지하시면서 투석을 준비를 하시는 것이 맞고요. 어머님은 72세시니까 이제 뭐 먹을 만큼 먹었는데 이 나이 먹어서 뭐 죽어야지 왜 투석해야 되냐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저희 환자분들도 마찬가지지만 대부분의 환자들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하지만 80세 넘으신 분들도 투석 시작하시고 건강하게 잘 사시고 있고, 투석 시작이 본인 생활의 끝이 아니라 어떤 새로운 인생의 2막의 시작이다, 이렇게 많이 격려를 해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에서 찍었던 영상 중에서 투석을 시작하시는 분들께 라는 저희 그 재생 목록이 있습니다. 저희 이동영의 콩쥐팥지에 들어와 보시면, 그래서 투석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실 만한 영상들을 제가 모아놨으니까 한번 어머님과 같이 보시는 것도 도움이 좀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의성님께서 제가 최근 들어 갈증을 심하게 많이 느끼게 돼서 평소보다 물을 엄청 많이 마시게 되는데, 엄청 많이 마시게 되면 신체에 부담이 가거나 하진 않을까요? 아니요, 아닙니다. 정상 콩팥 기능을 가진 일반인 분들이시라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냥 많이 드시면 소변이 많이 나올 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건 걱정 안 하시고, 몸이 갈증을 느낀다는 것은 항상성 유지를 위해서 수분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요새는 뭐 꼭 2리터 이상 먹어라 이런 가이드라인은 아예 없어졌고요. 그냥 목이 마를 때 충분히 드시고 갈증이 느끼지 않은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맞겠습니다. 한희성님이 콩쥐팥쥐 구독을 해주시겠다고, 네, 감사합니다. 아메리칸 빌리지님이 30대시고요. 소변색이 자주 탁하고 냄새가 심합니다. 문제가 될 수 있나요? 네, 그럴 수 있죠. 남성분이신지 여성분이신지를 안 남겨주셔서 잘 모르겠지만 염증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은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요.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근처에 진짜 5분 10분 거리에 쉽게 소변 검사를 할 수 있는 개인 의원들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간벽지에 사시는 분이 아니시라 그러면, 심지어 상간벽지에 사시더라도 보건소에 가시면 소변 검사 하실 수 있거든요. 소변 검사를 통해서 정체가 뭔지, 이게 뭐 단백뇨가 있는 건지 혈뇨가 있는 건지 아니면 세균뇨가 나오는 건지 요로 감염이 있는 건지는 소변 검사를 통해서 쉽게 아실 수가 있으니까 혼자 끙끙대지 마시고 근처 병원에 가셔서 검사를 해 보시기를 권유를 해 드리고 싶습니다. 네. 나나님이요. 선생님 60대 여성입니다. 소변이 끊겨서 힙을 줘야 계속 나오는 것도 병일까요? 네. 요것도 아마 방광을 이제 지지해주는 근육이 약해지거나 느슨해졌을 때 이런 문제들이 잘 생기고요. 예.
방광의 관략근의 텐션이 올라가서 이런 경우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성분들은 사실 비뇨의학과를 가는 거를 굉장히 꺼려하세요. 왜냐하면 비뇨기과가 비뇨의학과로 이름을 바꾼 가장 큰 이유가 그런 거랍니다. 비뇨기과라고 하면 너무 남성들만 가는 과, 산부인과처럼 남성들만 가는 과로 이미지가 형성이 돼 있어서 그래서 비뇨의학과라고 이름을 바꾸셨다고 하던데 만약에 여성분이시라면 산부인과를 많이 가시더라고요, 보면. 뭐 산부인과 가셔도 저는 상관없다고 보는데 조금 더 전문적인 치료는 비뇨의학과 선생님한테 가시면 좋겠는데 사실은 또 여자 비뇨의학과 선생님들이 많지가 않으세요. 그래서 굉장히 그런 거를 조금 뭐랄까 조금 불편해 하실 수 있죠. 산부인과는 여자 선생님들이 많으시잖아요. 근데 오히려 남자 선생님들보다 여자 선생님들이 좀 많을 때도 있고 그래서 그렇긴 하지만 저는 비뇨의학과 진료를 더 추천을 해 드리는 편입니다.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고요. 사라영 님이 67세 남편분이요. 2년 전 콩팥병 3기 진단을 받으셨대요. 며칠 전 검사에서 크레아틴 수치 1.7 나왔고요. 단백뇨가 33이 나왔고 지금 단계에서 가장 신경 써야 할 것은 무엇인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진짜 궁금한 거는 당뇨병과 당뇨병이나 고혈압 같은 지병이 있으신지 없으신지가 저는 제일 궁금한데요. 만약에 이 두 가지가 없으신 상태에서 콩팥병이 있으시다 그러면 무슨 원인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단백뇨의 양은 굉장히 조절이 잘 되시고 있는데 크레아틴 수치 1.7은 여전히 3단계에 머물러 계시는 거죠. 만약에 당뇨 고혈압이 있으시다 그러면 가장 기본적으로는 가지고 계신 그 배우 질환, 당뇨 고혈압을 잘 조절하시는 게 가장 중요한 거고요. 두 번째, 1, 2, 3, 4, 5단계를 모두 아우르는 가장 중요한 식이요법은 뭐다? 저혈당입니다. 저혈당이랍니다. 저염식입니다. 네. 저희 환자가 어제 저혈당이 와가지고 제가 지금 거기 너무 꽂혀 있는 것 같은데 예. 저염식은 모든 단계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3단계에서는 아직 단백 제한을 저희가 심각하게 말씀드리진 않습니다. 예, 그리고 현재 단백뇨 양도 조절이 잘 되시니까 현재 치료를 유지를 하면서 저염식 유지를 하시고요. 당뇨 고혈압이 있으시다면 그런 배우 질환을 잘 관리하시기를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한희성 님이 네, 정진희 PD님이 알아봐 주셔서 감사하다고. 네, 정진희 PD님이 굉장히 예, 뛰어나신 분이에요. 머리가 똑똑하신 분입니다. 네. 자유롭게 님이 투석 시작한 지 6개월 된 55세 남편분이 계시대요. 최근 들어서 식욕이 급격히 줄고 체중이 5kg 이상 빠졌습니다. 병원에서는 투석 수치는 잘 유지된다고 하는데 전반적 건강이 나빠지는 것 같아 걱정입니다. 이런 경우 단순히 투석 때문인지 다른 합병증이 생긴 건 아닌지 어떤 검사를 받아야 할지 알고 싶습니다. 일단은 걱정이 되게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투석 시작하신 지 6개월이면 사실 얼마 안 되신 거거든요. 이제 아직도 투석에 적응을 하시고 있는 시기라고 보이는데 몸무게가 저렇게 많이 빠지는 거는 굉장히 좋은 사인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몸무게를 지금 뺀 게 혹시 환자분이 뭐 부종이 심해가지고 그런 부종을 빼려고 권체종을 일부러 지금 낮추고 계시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경우라 하더라도 몸무게를 낮추게 되면 본인이 이제 힘이 없고 그러니까 점점 안 먹게 되고 이러면서 이제 근육이 빠지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이 되거든요. 이게 이제 미아 신드롬이라는 표현을 저희가 쓰는데 말뉴트리션 인플라메이션 어네미아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이게 잘 못 먹으니까 빈혈 생기고 빈혈 생기니까 염증에 취약하고 염증이 심해지니까 다시 말누트리션 영양실조가 계속되고 이것 때문에 다시 빈혈 심해지고 이런 악순환을 돌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를 끊어내야 되는데 일단 중요한 거는 피검사상에서 알부민 수치와 빈혈 수치를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권유를 드리고 싶어요. 빈혈 수치와 알부민 수치는 몸 상태의 영향을 대변하는 수치입니다. 지금 피 수치는 좋은데 몸무게는 계속 빠져요. 아마 거기서 말하는 피 수치는 인 수치나 칼륨 수치 또는 뭐 투석 효율 이런 거를 얘기를 하셨을 것 같은데요. 그런 게 만약에 좋다고 하더라도 환자가 잘 못 먹으면 빈혈도 심해질 수 있고 알부민 수치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피검사 수치들을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나 투석 효율이 물론 유지가 잘 되신다고 하는데 몸무게가 너무 빠지고 본인이 너무 매가리가 없으면 잘 드시면서 건체중을 조절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실 것 같아요. 다른 합병증이 생겼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요독증 자체가 합병증이죠. 잘 못 먹게 합니다. 미식거리게 하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투석 속도라든지 투석 필터, 저희가 다이얼라이저라고 하는데 이런 것도 저희가 조정해 보기도 하는데 이런 부분은 그런 수치들을 확인하신 다음에 투석을 담당하시는 담당 투석 전문의 선생님과 한번 상의를 좀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사라 형님은 네, 네, 혈압약을 드시는군요. 그러면 혈압 관리를 잘 하셔야 되겠네요. 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고혈압성 콩팥병에서 혈압 조절의 목표는 위의 혈압이 130이라고 말씀을 많이 드려요. 그래서 위에 수축기 혈압을 130 미만으로 유지를 꼭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20년째 다이어트님이 혈압 조절이 잘 안 되고 아침마다 얼굴이 붓고 눈이 뻐근한 느낌이 드는데 이게 신장 문제일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평소 물 많이 마시고 소변도 자주 보는 편이라 신장이 나쁜 줄 몰랐거든요. 이런 증상만으로 콩팥 이상을 의심해 봐야 하는지요? 가능성은 있어 보이네요. 일단은 혈압이 높으시잖아요. 진료 반드시 보셔야 돼요. 그러면 근본적으로 고혈압을 이제 진단을 받으시고 약을 드시는데도 혈압 조절이 안 된다 그러면 그건 조금 더 문제고요. 근데 어쨌든 고혈압을 처음 진단받는 상태라 그러면 맨 처음에 가시면 피검사, 소변검사, 뭐 심전도, 엑스레이 이런 검사들을 하시게 되거든요. 근데 일단은 콩팥 기능 검사를 꼭 같이 해보시고요. 소변검사에서 단백뇨가 나오는지도 반드시 체크를 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문제가 있다 그러면 좀 적극적으로 치료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충분히 가능성이 있으니까 가까운 내과 의원에 방문을 하셔서 검사를 꼭 받아보시면 좋겠고, 병원에 가기 싫으시다 그러면 이런 방법도 있죠. 1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공단에서 주잖아요. 거기에도 기본적인 소변검사와 콩팥 기능 검사는 들어가 있습니다. 영 싫으시면 네, 진료를 전문적으로 받는 게 나는 영 싫어. 그러면 그냥 네, 건강검진을 받으셔도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꼭 한번 체크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8분밖에 안 남았네요. 시간이 항상 빨라요. S님이 현미경적 혈뇨만 있고 검사적 수치는 모두 정상인데 영양제로 종합 비타민, 오메가3, 비타민 D, 비타민 K2 복용해도 될까요? 드십시오. 네, 드셔도 됩니다. 예, 콩팥 기능이 정상이실 거고요. 아마 현미경적 혈뇨만 있고 단백뇨가 없으시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조금 더 나이가 들거나 하면 네, 없어지는 경우도 있고 혹시나 지금 이미 기성세대시라 그러면 혹시 모르겠는데 혈뇨만 나오는 경우에는 현미경적 혈뇨만 나오는 경우라 그러면 단백뇨가 나오는지 혈뇨의 양이 느는지 등등등 그냥 규칙적으로 검사만 받으시면서 경과 관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영양제 드시는 건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하루 한 컷님이 제가 45세 여성이신데 최근 건강검진에서 단백뇨 미세혈뇨가 같이 나왔고요. 크레아틴 수치는 정상이지만 신장 조직 검사를 권유를 받았습니다. 특별한 증상 없지만 가족 중에 만성 콩팥병으로 투석하는 분이 있어 걱정됩니다. 신장 조직 검사가 위험하진 않는지요? 리스크는 약간 있는데 보통은 초음파를 보면서 이제 바늘을 넣어서 순식간에 떼오기 때문에 한 1박 2일 내지 2박 3일 정도만 입원을 하셔서 가만 누워 계시는 것만 잘 하시면 거의 합병증 없이 검사가 잘 됩니다. 특히나 가족들 중에서 이런 콩팥병 환자분이 계셨기 때문에 혹시나 하는 생각에 아마 조직 검사를 결심을 하셨을 것 같고요. 물론 모든 검사가 다 조금씩의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잘 됩니다. 네, 저도 대학에 있을 때 뭐 하루에 많게는 뭐 3-4분도 하고 그랬지만 특별히 문제가 생겨서 뭐 퇴원을 못 하시거나 했던 경우는 잘 기억이 안 나네요. 네,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아마 말씀드리는 대로만 잘 협조해 주시면 특히나 검사하고 나서 가만 누워 있는 게 조금 힘들어요, 사실은. 네, 이렇게 바로 누워가지고 모래주머니 같은 걸 등에다 대고 바로 누워 있어야 되거든요. 최소 12시간에서 많게는 24시간 동안 우리가 누워 있으라 그러는데, 요게 조금 힘들어요. 누워서 소변 보고, 누워서 변 보고, 이게 조금 힘든데, 그것만 잘 이겨내신다 그러면 문제될 거는 크게 없으실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게 더 힘드실지 모르겠다는 생각도 또 드네요. 하지만 겁내시지 마시고 꼭 가셔서 검사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지금 이제 5분 남았는데요. 뒤에 또 제주도 방송이 있고 제가 지금 얼굴 상태가 별로 좋지가 않아서 화면을 보고 있는데 굉장히 죄송스러운 마음입니다. 오늘은 질문이 딱 여기까지만 와서 딱 여기까지만 하고 5분 일찍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달에도 마지막 주 화요일에 여러분들과 같이 콩팥병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플러스 최신 콩팥병 동향들을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저처럼 피곤하지 마시고 즐겁게 푹 쉬시고요. 네, 다음 달에는 조금 더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